됐죠? 준비가 됐습니다. 레스터 맥그레스 책 오늘 38강입니다. 223쪽입니다. 많이 됐죠? 네, 두께로 보면 이건 한 거고 여기 할 거예요. 할 거 중에서 또 3분의 1은 그 각주하고 인덱스니까 이렇게 다 요거 남았습니다. 이거 몇 쪽이나 되겠나? 223쪽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313쪽이니까 한 90쪽 남았습니다. 38강서부터 장이 바뀌었습니다. 제7장 의미 추구와 과학의 한계입니다. 앞에 가서 장 제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경의에서 이해로 2. 이야기 그림지도 3장 이론 증거 증명 4장 우주 발명하기 이상한 우리 세계 됐고 5장 다윈과 진화론 6장 영혼 인간은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했습니다. 좀 길었어요. 6장이 7장 의미 추구와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다. 그들은 과학자에 의해 이 맥그레스는 과학과 과학자를 늘 구분합니다. 하나님과 혹은 신학과 신학자를 구분하듯이요. 그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고도로 발달된 관념을 갖고 있다. 또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존재의 의미와 인생을 잘 사는 법 등을 포함한 많은 질문들, 그런데 심오한 질문들에 대해 나름의 견해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인간으로서 과학자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과학이 이런 더 깊은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될까? 결국 대부분 과학자들은 과학적 방법의 범위 너머에 있는 많은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다시요. 과학이 이런데 더 깊은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럼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과학적 방법 넘어 있는 것을 믿게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흐름이 좀 이상하네. 무슨 말이에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성의 피상적 진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실존적 진리들이다. 그걸 생각하고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준다면 좋겠는데 과학이 이런 깊은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오히려 더 그 너머의 것들을 믿게 된다? 조금 앞뒤가 이상해요. 만약 과학이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건가? 그냥 과학이 모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믿지 않게 되는데 그 얘기겠죠? 그 얘기라고 해도 일단 이해는 됩니다. 과학이 대답을 줄 수 있다 없다 요거로 구분하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소제목 과학에는 한계가 있는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나는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널리 퍼진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과학이 대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한계는 자연과학의 위협을 느끼는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나 문화 해설자들이 과학에 부과하는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한계가 아니다. 과학을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과학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한계는 과학적 방법 자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과거에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과학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로는 충분한 건 아닌데 과학이 아주 엄정한 진리체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주변에서 많이 받는 거죠. 문화적인 영향,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영향에 따라서 과학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한계인 거죠. 만약 과학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과학으로 존재한다면 과학의 범위 너머에 있는 지식과 의견의 영역들이 있는 것이다. 과학이 종교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역할에 정확하게 자제한다면 너머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과학은 경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고유 영역 및 분명한 정체성을 보장한다.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 실험할 수 있는 것, 똑같은 대답을 얻어내는 것, 그 방식이에요. 이것은 삶에 더 큰 질문들이 과학의 범위 너머에 남아 있을 것임을 온전히 파악하고 내린 선택이다. 더 큰 질문, 왜 이렇게 중력이 있어야 되냐? 중력 현상 자체는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중력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을 뿐, 팩트죠. 팩트를 알아낼 수 있을 뿐, 당위, 독일어로 졸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 당위는 알아낼 수 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당위성,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무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철학, 신학이야 합니다.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뿐 당위는 알아낼 수 없고 과학의 영역 밖에서는 온갖 종류의 가치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올바르게 선언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 같은 일부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범위에 한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계가 없다. 주장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인용한 겁니다. 러셀이에요. 버트란트 러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얻어야 하고 과학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인류가 알 수 없다. 나는 짧고 깔끔하지만 과장된 이 말에 설득된 적이 없다. 우선 이 말에는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 있다. 뭘까요? 과학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인류가 알 수 없다라는 구조는 과학적 진술이 전혀 아니다. 그런가요? 과학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과학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인류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과학적 진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말이 옳다면 이 말은 거짓이 된다. 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이것은 대학 게시판에 수수께끼처럼 붙은 짜증나는 이런 문구와 비슷하다. 이 게시판의 모든 진술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의 관계, 이거를 과학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뇌를 분석하면 그 사랑의 열정이 해명될까요? 그러니까 과학으로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그 모순된다, 잘못이다, 그죠? 더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논리학과 수학, 러셀이 아주 잘 알았던 분이야. 위대한 진리 중에는 자연과학이 내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지적 엄밀성을 갖춘 것들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나 논리학과 수학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뜻이겠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진리들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번 장에서 우리는 과학에 한계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해 볼 것이다. 우선 궁극적인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그 질문들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숙고해보자. 물론 대답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소제목입니다. 궁극적인 질문들 점 2개 찍고 우리에게 왜 대답이 필요한가? 궁극적인 질문에 왜 대답이 필요한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위대한 스페인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의 가세트에게로 들어가 보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르테가는 인간 문화에서 자연과학의 위치에 대해 중요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놈한 문장입니다. 과학적 진리의 특징은 그 정확성과 예측의 확실성에 있다. 좋아요. 그러나 과학의 이런 감탄스러운 특성은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질문들은 건드리지 않고 부차적 관심사의 수준에 머물게 하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예.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질문들은 그냥 넘어가면서 얻은 대답이다. 예, 바로 앞에서 제가 말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무 없는 것, 무는 왜 없는가? 이런 질문들. 예, 궁극적인 질문이거든요. 오르테가는 과학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과학이 적법하게 우리를 데려다주는 지점 너머로 가고 싶어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학은 지혜와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인간의 탐색을 일정 부분, 작은 부분만 장려한다. 적절한 방법을 쓰는 과학이 특정한 지점에서 멈춘다 해도 우리 인간은 그보다 더 나아가 과학적 지평 너머에 놓인 것을 탐구하기를 갈망한다.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죠. 한 패러그래프를 전체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궁극적이고 극적인 질문들에 대해 입을 닫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주의 최고의 힘은 무엇인가? 삶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부차적이고 중간적인 주제들의 영역에만 갇혀 살아야만 한다면 숨이 막힐 것이다. 우리에겐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수준의 포괄적 전망, 이 필요하다. 무한한 거리가 불러일으키는 경외감을 주지 못하는 깨어진 경치나 잘려나간 지평으로는 안 된다. 아득한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무한한 세계를 향한, 혹은 무한히 작아지는 세계를 향한 궁금증, 도저히 말로 해명해낼 수 없는 그 세계를 향한 두려움, 경외, 현묘함, 그런 것들인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질문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인지 종교학이 강화시키는 통찰이다. 인지 종교학 앞에서 나왔죠. 인지 종교학. 참 이제 맥그레스의 학문적인 그 스펙트럼이 참 넓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이 질문들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한 가지 과학을 사용하여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시도할 수 있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시도를 할 수 있고, 다중의 지도나 서사를 받아들여 다중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지도 어디 그림이죠. 지도.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지도 그런 겁니다. 세계에 대한 표상, 지도, 서사, 내러티브 같은 얘기입니다. 를 받아들여 순전히 과학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설명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세 가능성을 하나씩 고려해보자. 지금 이 맥그레스가 말하고 있는 그 좀 따라갈 수 있죠? 친절하게 아주 기초적인 그 논리성의 토대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 궁극적인 질문들 무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죠. 우리는 의미와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을 묵살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이 질문들이 흥미롭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있다. 사실 중요한 질문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면 그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무엇인가? 일종의 불가지론인 거죠. 죽음 이후에 된 건 알 수도 없는데 그거 고민 안 해. 여기서 재밌게 살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 증명되지 않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찾고 그러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그런 겁니다. 과학의 안전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철학이나 신학의 황무지에 들어서게 된다. 누가 그리로 가고 싶겠는가. 증명된 것의 세계에 머물고 그 너머에 놓인 것은 무시하자. 지금 21세기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죠. 모든 문제들을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도구적이고 실용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피해서 재밌게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죠. 어떤 이들은 이것이 매력적인 제안이다. 이것은 안전한 선택지로 보이고 수학자 클리포드의 엄격한 지적 수칙을 따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클리포드 처음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인용했습니다. 불충분한 증거에 의거해 무엇이건 믿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는 잘못이다. 신앙생활은 잘못인 거죠. 과학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고사한 진술이고 원칙적으로 나는 이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이 수칙을 실제로 따르기는 어렵다. 이제는 그저 진부한 말,
정도로 보인다. 왜 그럴까? 그렇게 질문을 궁극적인 것은 뭐 증명된 것도 아니니까 피하자고 하는 삶에 지루한 거죠. 일종의 매너리즘에 떨어져서 허무주의일 수도 있고요. 우선 불충분한이라는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의 크기가 단어의 문제가 크다. 이게 무슨 단어의 문제가 크다. 문제가 많다. 불충분한이라는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 불충분한 증거라고 할 때 그 말이 좀 문제가 있다 그거죠. 무엇이 불충분한 증거이고 무엇이 아닌지 누가 결정하는가. 어떤 믿음이 정당한 것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증거가 필요한지 결정하려면 증거의 범위를 넘어선 판단이 필요하다. 클리퍼들은 수학자였기에 정리의 세계 안에서 일하는데 익숙했고, 정리, 수학의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정리라고 합니다. 그 세계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존재했다. 도형, 이런데 몇 도, 등등 정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증거들이에요. 그러나 수학과 논리의 세계 밖에서는 상황이 훨씬 모호하고 흐릿하다. 수학 세계에 너무 다른 거 많죠. 사실 이 접근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연과학 내에서조차도 타당성이 제한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경험적으로 동등한, 다시 말해 구할 수 있는 증거로 동일한 지지를 받는 경쟁 이론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이미 두 명의 저명, 옥스퍼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와 데니스 노블, 이 두 사람 서로 반대 의견이죠. 그러니까 유전자와 사람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놓는 것을 보았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실험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 정반대 결론 하고 앞에 설명이 한번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이외에 다른 사례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자론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서 코펜하겐에서 이 숨은 변수 이론이나 드 브로이 봄 이론, 그건 따라가기 힘든 논리들이에요. 맞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는 경험적으로 동등한데 말이다. 코펜하겐 이론은 경쟁의 이론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증거를 설명한 것이 아니었건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왜 그런가? 대답은 과학적 증거 자체가 아니라 역사의 우연적 상황에 있다. 그런가요? 우연적 상황? 그 우연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뿐만 아니라 우주론에 대한 현대의 논쟁이 잘 보여주듯 한때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믿었던 많은 이론들이 결국 부적절하거나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우리는 여러 훌륭한 근거로 어떤 것이 옳다고 오늘 판단할 수 있지만 미래는 그것이 틀렸음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근거로 오늘날 틀렸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 미래는 옳은 것으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작업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 실험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개념의 난점과 증거에 의한 이론의 전반적인 과소, 결정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클리퍼드의 시대 이후의 일이다. 아주 복잡해요.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엄격한 지적 수칙을 진술한 클리퍼드의 의도는 훌륭했지만 그 적용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사람들은 대체로 클리퍼드가 허용한 것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화 기준에 따라서 산다. 클리퍼드가
앞에서 말한 게 이겁니다. 불충분한 증거에 의거해 무의식은 믿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도 잘못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이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살이만이 아니라 이 과학의 세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늘 결론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증거로서 그 양자론에서 나왔던 몇몇 이론들입니다. 앞에 설명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대체로 클리포드가 허용한 것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다. 그것은 사람들이 실용적인 정당한 이런 말들은 참 어색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에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충분한 증거, 불충분한 증거, 충분한 증거로 사람이 꼭 사는 건 아니다. 그 뜻처럼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의 접근법이 갖는 뻔한 문제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강조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증거가 심각하게 불확실하고 다중적 해석에 열려있는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증거 불확실하고 다중적 해석에 열려있는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지적 탐구의 진정한 목표가 그저 오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찾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옳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 없이도 그것을 믿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100% 실증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없다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다중적 해석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종의 기원, 다윈의 책, 여기서 보여준 다윈의 접근법, 특히 다윈이 자신의 이론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반대 증거에 대응한 자세는 클리포드보다 제임스의 관점을 더욱 지지한다는 점을 여기서 지지할 수 있겠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문제가 남아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질문들, 즉 의미와 윤리의 위대한 질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질문들은 인간 이성의 적법한 결과물에 대한 클리포드의 엄격하고 제한된 해석의 범위를 훌쩍 벗어나 있다. 클리포드가 제시한 범주, 불충분한 증거로 뭘 믿는 건 이건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로만 이런 의미와 윤리의 위대한 질문들의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중단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선언할 수 있다. 리처드 도킨스처럼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비과학적 답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미신에 의지함에 불과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합리주의적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윌리엄 제임스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흔히 도덕적인 결정들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들은 무엇에 의거해야 한다. 삶이 진행되는 한 가치 판단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도덕적 당위에 근거해서 클리퍼드의 제한된 해석 범주, 범위 이거를 극복하기는 지금 여기서 맥가레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것만은. 어떤 문제점을 말하건 많은데 이 도덕적 당위를 찾는데 이건 신학과 믿음 이걸 거기에다 두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임마누엘 칸트의 그 시도로 다시 돌아가는 듯이 보여요. 하늘은 별이 총총하고 우리의 마음엔 양심이 총총하다. 그러한 경구로 유명한 그 칸트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순수 이성으로 볼 때 그 어디에도 하나님 신앙 존재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고 인간의 도덕성을 찾았어요. 힘이 있긴 있는 말인데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곧 뒤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흔히 도덕적인 결정들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들은 그 무엇에 근거해야 한다. 도덕적 근거가 충분한 실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선택하는 거다. 근데 그 근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논리는 방금 말씀드려도 칸트의 논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삶이 진행되는 한 가치 판단의 근거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 가치 판단해야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려야 하는 상황.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클리포드가 말한 이 주장을 극복할 수 있나? 좀 결이 다른 문제 같은데요. 어쨌든 이 맥그레스의 주장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